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또 많이들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책 토론회의 주제가 여러분들 아마 유의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지방 차원의 장애 주류화 추진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봐서는 무슨 정책 과제인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주류화 용어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북유럽에서 몇몇 이 장애인 정책 이 학자들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멀리제이션을 위해서는 일반인 문화, 다시 말하면 정상 문화에 통합되어서 생활할 때 훨씬 더 정상화가 잘 된다. 이런 믿음과 철학입니다. 이런 믿음과 철학의 근거에서 나온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장애인의 최소 제한 환경, 또 오늘 이 주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용어인 메인스트리밍이 되겠습니다. 이 메인스트리밍은 장애인들이 가능하면 정상문화, 일반인 문화, 비장애인 문화에 포함되도록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주제의 정책 토론회는 우리 장애인 쪽에서 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토론회는 일반인 문화, 일반인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세미나를 여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상사회 또 일반인에게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문제는 일반인 쪽에서 이 장애인 문제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포함시켜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자꾸 이것을 제외시키면은 장애인 쪽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자꾸 비장애인 문화 쪽으로 포함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는 일반 문화, 비장애인 문화 쪽에서 우리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거론하고 정책 입안하는데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는 장애인 쪽에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일반인 사회에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권익 보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정책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 일반 사회 이 포함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 철학이라든가 또는 시대적 어떤 정신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 내지는 경제적인 어떤 요인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의 인식과 요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실 좀 발전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촉진제 역할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남에 국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경남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얼마만큼 포용되고 포함될 수 있는가, 그런 정책에 대한 아마 주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나오신 분들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원래는 4시 50분부터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제 발표하실 분이나 우리 토론에 임하실 분들이 가능하면 내용을 줄여서 이 시간,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 발표나 토론도 정해진 시간보다는 좀 짧게 줄여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하실 우리 경남대학교의 감정기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3명의 지정 토론자가 계시는데요. 한 분당 10분씩 아마 시간이 할애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풀림마을의 지영옥 원장님 소개. 그 다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 고용촉진부장으로 계시는 배진기 부장님. 그 다음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박명덕 사무관님 나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제가 해야 할 얘기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이게 같이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구성으로 보건데 오늘 발표의 방향을 너무 딱딱하고 이른바 이게 이제 뭐 정책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정책에 대한 무거운 얘기 또 뭐 다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딱딱한 얘기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좀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아까 요 앞 시간에 앉아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게 이제 청중으로 와 계신 분들께서 소위 장애 주류화라는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뭐랄까 이렇게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오히려 참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는 장애인들의 이제 장애인들만의 어떤 모임에서 얘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물론 여기에 이제 부모회에서도 오셨습니다만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제 장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시각,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나 제가 이 자료의 구성, 발표문의 구성은 많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조금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장애인 신문 11주년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10주년, 뭐 20주년 이렇게 10단위로 갈 때 축하 행사도 하고 하는데 좀 독특하게 11주년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굳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11, 여러분 11 어떻습니까? 일자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가는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것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11주년 참 선택을 잘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여러 가지 10주년 때 아마 기회를 놓치셨겠죠. 여러분 파랄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올림픽 파랄림픽 할 때 파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사지 마비 이런 뜻을 가진 것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파라가 나란히 간다 하는 소위 평행봉 할 때 패럴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간다는 거지요. 지금 장애 주류화 얘기도 똑같은 아이디어의 좀 세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둘로 딱 나눴을 때 누가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아직은 비장애인이 주류일 겁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둘로 나눠 봤을 때 누가 주류입니까? 여성.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주로 여성이 갑이고 남성이 어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그걸 희화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스갯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남녀 사이에 누가 주류냐 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사실상 뭐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억눌려 왔고 불이익을 당해왔고 차별 당해왔고, 또 이게 이제 그 배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류로부터 이렇게 제외된 거죠. 배제 당해왔던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익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여성들이 이런 권익을 다 이렇게 남성들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은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이제 장애 주류화도 사실은 이 아이디어의 출발은 여성의 주류화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여성이 주류에서 제외되어 있고 불평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정책, 사회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해왔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주류화를 외쳤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장애 주류화를 외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우리 경남에서는 이 장애 주류화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뭐 거의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일 거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장애인이 주류화된,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주류 사회에서 그동안에 따돌림 받아왔던 그걸 배제라고 하죠. 따돌림 받아왔던 이런 상황에서 함께 그 주류에 포함되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은 포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글에서는 포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튼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류에 함께 합류하는 그런 사회를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이 사회의 주류로서 함께 이 사회를 나란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되자는 것이 장애 주류화의 이제 의미입니다. 최근에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욕심의 수준을 낮추어 본다면 다소 더디긴 해도 장애 관련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도화되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이다라고 해서 법으로 금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제도화됨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장애인도 이 사회의 주류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그 하나의 조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이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훨씬 1990년, 1995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차별금지의 제도를 만들어 왔었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고용에서 언급하였듯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차별이 실제로 그걸로 해서 무슨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용 같은 곳에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면도 다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마 공유해야 될 것은 이 제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게 장애인 주류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물론 그 제도는 되게 일부 앞서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를 좀 바꾸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들은 실제로는 소수의 앞서가는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 당사자들 스스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차별금지법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짧은 시간에 표나는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애인도 그렇지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따로 놀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따로 놀자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게 이제 배제죠. 우리 서로 다르다 했다면 이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포괄이거나 포용입니다. 그게 주류화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저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주류화가 되려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정책 토론회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장애 주류화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시듯이 저도 사실은 이거 발표를 맡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장애 주류화라고 하는 것이 정책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들이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다 사람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장애 주류화 어떤 이념이나 원리가 관철되도록 하려면 뭐 어떤 지금 준비가 필요하겠느냐? 그 준비, 그게 정책까지 얘기 안 하고 정책이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혹시 이제 자료를 한번 넘겨 보시면 이게 뭐 다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무 서론이 길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페이지 밑에 보면은 장애 주류화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러저러한 이제 주류화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아마 그냥 뭐 여러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히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정책에서 이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고 뭐 경제정책, 뭐 또 문화정책, 뭐 혹은 뭐 이렇게 여가와 관련된 정책, 온갖 정책입니다. 온갖 정책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또 사회자원의 평등한 배분, 그게 평등한 배분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입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주류화의 주요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장애인이 배제됐다면, 주류에서 배제됐다면 이제는 장애인을 함께 참여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참여와 평등 이런 말이 아마 주류화를 설명하는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제가 아닌 허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장애 주류화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장애인 대회가 열렸는데 아마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주류화에 관한 연구가 좀 본격적이라고 할까 좀 이제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장애 재활협회나 또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장애인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 주류화 어떻게 하면 주류화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시범적인 이런 연구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 조금 참조를 하였고, 그래서 비교적 논의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애 주류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참조를 하느냐 하면은 성주류화를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주류화가 진행되었던,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배제되고 따돌림당하고 억압받고 불이익당하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제 상당히 대등한 위치에까지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성들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혹은 남성이 주류인 이 사회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 놓은 그 경로,
그들이 이렇게 옆에 여성이 계십니다만은 이 여성이 그렇게 일어났던 그 경로를 잘 참조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주류화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그래서 많은 개념들이 여성의 그 성주류화 어떤 그 경로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장애 주류화 정책은 대개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중 트랙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을 잘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중에는 장애인들을 주로 위한, 장애인들을 주로 겨냥한 정책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을 주로 겨냥한 정책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말하자면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실은 장애 주류화 얘기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들, 아까 말씀드린 거 문화에 관한 거, 스포츠에 관한 거, 혹은 일반적인 경제에 관한 거, 이런 모든 정책들에게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혹은 정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예산 중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얼마나 더 추가로 배정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든 정책에서 장애 주류화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한 게 한 15분에 시작해서 한 5분 이내에 제 얘기를 끝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 주류화가 현실화되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데 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장애인들을 충실히 고려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준비 작업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완전히 제 머리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주류화 이런 추진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 그 경험들, 그리고 최근 작년 올해 이렇게 주로 올해 2013년 올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미 이제 국내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장애 주류화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루었던 얘기들,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장애 인지 예산입니다. 장애 인지적 예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장애 인지 예산 하면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인지 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인지. 예. 말하자면 그대로 우리 모방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 중에는 보면은 남성에게 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항목이 있을 거고, 또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그런 여성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어떤 말하기 예산을 세워야 된다, 세우고 집행해야 된다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지 예산은 마찬가지죠.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장애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정책에는 장애인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른바 장애인지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산도 이제 장애인지 예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 안에는 조금 복잡한 얘기 중에는 이제 다른 그 학자들도 우리 예산이 장애인지 예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예산을 어떻게 한번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장애인과 관계가 없는 예산을 나눠 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몇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제 글은 그 몇 가지 다른 학자들이 한 시도들 중에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면이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언급을 하고 좀 한번 접근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없겠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시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전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느냐 하면 아직은 이렇게 약간 일종의 암중모색의 단계라고 할까요? 이 개념이 소개된 것도 그렇게 실제로 논의된 것도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른바 장애 관련 예산을 어떤 걸로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한번 좀 이렇게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히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그 장애인지 예산 얘기할 때는 우리는 꼭 장애인들을 겨냥한 정책이나 혹은 사회복지 관련 정책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의 몇몇 그 예들을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재난 관리, 재난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장애 인지적 그 재난 대책, 장애 주류적 재난 대책을 벌써 세워서 지침서를 내놓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혹은 전에 한번 해일 이런 것이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태풍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를 우리가 만났을 때 대피를 하고 사전 사후 이런 사전 예방이나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장애인과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세울 것인가, 장애인의 대피 이런 것들은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문화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 체육활동 이런 영역 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을 염두에 둔 스포츠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애 인지 예산이나 장애 주류화를 얼핏 사회복지 영역에만 한정시켜서 할 얘기로 생각한다면 매우 좁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그 장애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어떤 우리 장애 주류화 전에 성주류화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세웠을 때 그것이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이 갈까를 분석한 게 성영향평가입니다. 요즘 왜 우리가 그 환경에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인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할 때 여성의 어떤 영향이 갈까를 평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른바 장애 주류와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애 할당제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성할당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 행정 영역에 여성 할당제를 많이 하고 있죠. 장애 할당제도 지금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많은 지방 행정의 많은 영역에 장애 할당제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장애 할당제가 모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만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세울 때 그것이 장애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아직은 우리에게는 설익은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이걸 우리 그 경남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런 장애 주류와 장애 인지 또 장애 영향 평가 이런 것을 하려면 이제 그 틀을 잡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테니까 그 틀을 잡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우리가 새로운 팀을 꾸리든지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 시간 관계상 아마 이쯤에서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맺고 혹시 나중에 얘기 중에 또 더 필요하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30분
정해져 있는데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세입으로 시켜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한 내용에 제가 조금 언급에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주류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좀 소외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여성 쪽에서 자기의 권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남성 쪽에 이렇게 대시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을 세워달라. 우리의 이익을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메인스트리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류에 포함된다는. 그런데 남성 쪽에 주류 쪽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좀 소외시켰던 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보장해줘도 이렇게 하면은 좀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쪽에서는 메인스트리밍에 들어오는 것을 좀 싫어하겠죠. 그런 쪽에 우리 이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대한 포함 정책이 그 방향이 바로 메인스트리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메인스트리밍은 조금 이제는 좀 사라져가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장애인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개념을 사용하지만 지금은 남성 쪽에서 주류 쪽에서 오히려 여성들의 남성 쪽에서 여성들의 그것을 알아서 먼저 정책에 포함시키고 더불어서 포함시키고 같이 가자라는 그런 정책이 바로 메인스트리밍 이후에 나온 인클루전 하는 정책입니다. 요즘은 장애인 정책은 인클루전 쪽에서 아마 많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토론으로 우리 풀린마을 원장님, 지혜라 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에서 소리가 작은가요? 네. 더 크게 할까요? 네. 네,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장애 주류화 관점으로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모색하게 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 차원에서 장애 주류화에 대한 시작은 우리 경상남도의 그 밝은 미래를 되는 첫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감정기 교수님이 이 발제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기까지 왔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 장애 주류화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데 읽고 나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리고 아니면 한국장애인복지에서 벌써 다뤄야 될 과제이지 않았나 우리 하면은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림복지재단 풀린마을에 한 곳에 우물을 쭉 판 3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딱 한 곳입니다. 한 곳에서 35년간 일을 하면서 제가 원장으로 지금 있지만 원장으로 일한 게 아니고 그때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오늘 현재 원장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장애인 복지의 정책이나 제도나 그리고 사회 인식이나 사회 참여나 그리고 차별이나 평등, 불평등 이런 것들을 사회 구조를 많이 체험하기도 하고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70년대부터 제가 일을 했다고 그랬죠. 70년대부터 지금 2013년도인데 굉장히 그 장애인 복지는 발전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장애인이 어디를 다녀도 때에 따라서는 대우 아닌 환영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발전하면서
우리 장애인 복지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도 있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 실천에서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례를 볼 때 제가 제목을 고민을 했어요. 전문가 당사자의 치료를 외면하는 당사자.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3살부터 키웠던 우리 아주 예쁜 딸아이 지체장애 2급인데 대학을 공부를 치료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땄어요. 자격을 땄는데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전문가로서의 자기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면접할 적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코스에 가서 딱 한 군데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주 치료사라면은 나는 어떤 조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취업을 하는데 우리 예쁜 딸 공주는 그런 말도 못하고 일단 저를 시켜주세요. 일만 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16명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장애 당사자 아동은 괜찮은데 어머니가 왜 내 아이가 장애인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다섯 아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두 아이밖에 안 남고 나중에 그 두 아이도 왜는 치료사한테 이렇게 자꾸 받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아이가 두 아이만 남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 직장을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내 딸 예쁜 아이를 정말 대학까지 해가지고 전문가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전문가의 길이 아닌구나. 그러면서 정말 같이 또 위로 아닌 위로 울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랬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은행에서 장애인 지원 고용이라는 제도 하에 그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원 고용의 장애인 고용은 무조건 개인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취업을 하니까 거기 갔더니 중학교 동기 일반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 동기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는 내 딸도 제 딸이라고 그러니까 저기지만 우리 아이도 대학을 나왔잖아요. 대학을 나왔는데 100만 원 받고 또 그 중학교 동창은 250만 원, 300만 원 받고 너무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정말 장애인이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면 이게 불평등이고 그리고 인식이 장애인식을 제대로 능력별 인식을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개선. 저희 법인 안에는 홍익재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 안에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 한 250여 명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장애인은 3-4가지의 정책 제도 서비스를 받는다면 중증장애인은 단 한 가지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어머니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발표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좀 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그 제도를 만든다면 중증 장애인을 만난 활동 보조인에게는 다른 뭔가의 그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케어를 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생활 지도도 해준다면 정말 알찬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장애인 거주시설 풀림마을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80명의 장애인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80명의 76명이 1급, 2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옷도 스스로 못 입고 밥도 스스로 못 먹고 모든 일상생활 케어를 해주면서 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지로 자기의 불만, 고충,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12시간을 교대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자가 12시간 일하는데 밤낮으로 가서 케어하는 제자를 과연 그곳에 가서 일해라 하고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2001년도에 그 표를 보시면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2001년 2월까지는 24시간 일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2001년 3월부터 2교대 근무인데 여기에 보면은 2교대 근무에 낮에도 5명, 중증장애인 5명, 밤에도 5명. 일의 노동의 그 어떤 그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덜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부턴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지금 저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는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맞는 그런 근무 배치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그거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례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2학번에 생활인이 장애인이 들어와요. 법적 근거는. 그런데 맞벌이 부부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파탄 가정 이혼을 했다든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또 맞벌이의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저희 원을 이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을 받았을 때 평생 동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면은요 2003년 1월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 장애아동 무상보육의 의의는 장애 상태, 소득, 재산, 가정 환경 등의 외적 조건을 배제하고 장애가 있으면 무상보육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살이 지나면 저희 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 64세까지 때에 따라서는 그 입소비를 30여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락이 끊어져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같이 살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고아 아닌 생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발생할 때마다 저는 누구든지 복지부에서 오시면 또 오시면 말합니다. 정말 장애인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중복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아이는 점점 마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엄마가 안 온다. 아빠가 안 온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랬을 때 4살이 돼가지고 37살이 됐는데 지금 부모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고아처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류화를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사례로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장애 전문 어린이집처럼 보육료를 무상으로 혜택 받는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웬만한 가정이 아주 최고의 최상류의 부유한 가정이 아닌 이상은 정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중증 장애인들의 삶이 안정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시간인데 12분 쓰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자께서는 좀 10분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원장님은 그 장애 주류화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4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또 장애인 복지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 고용촉진부장으로 계신 우리 배진기 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류화 얘기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영역이 그 장애인 고용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교수님 그 발제하실 때 또 토론하시면서 장애인 취업이 어렵다 그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고 한데 저는 이제 장애인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 고용 의무제 현황들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그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 그 제도상의 문제점들 이렇게 개선 방안들 이런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그 의무 고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렇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만큼 장애인을 고용을 하라고 이렇게 그 강제하는 게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고용 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 고용 주체에게 의무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는 게 그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의무 고용 제도가 생겼고 현재는 그 50인 이상 사업체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사업체 그 다음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장애인을 그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민간은 현재 그 상시근로자수에서 2.5%만큼 고용을 해야 되고 이제 공공기관은 3%만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렇게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서 전체 그 고용률 그 수준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점차 이렇게 고용률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현재도 보면 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한 2.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표에 보시면 전체 그 고용률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2.8%, 민간기관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약간 높고 아직까지 이제 민간기관에서는 고용률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무 고용을 얼마만큼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보면 전체 대상 기간 중에 한 49% 정도는 의무 고용률을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1% 정도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체에서 이렇게 이행하는 비율이 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이 고용률이 상당히 낮는데 물론 이 중증장애인도 점차 이렇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면 이제 대다수 한 80% 정도는 경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중증은 한 1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중에 여성 장애인들도
남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17% 정도가 여성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고 이렇고요. 세부 이제 그 정부 부분하고 공공기관, 민간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세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저는 그 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하에서 그 어떤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공단 내에서 이렇게 앞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 수준에 있는 것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보면 그 의무고용 그러니까 의무고용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재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약합니다. 보면 그 2.7% 그다음에 3% 이렇게 의무 고용을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보면 선진국에 비하면 이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 OECD 국가 평균에 보면 평균 4%에서 7% 정도만큼은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부담금 수준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선진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못했을 경우에 내야 되는 그 부담금 수준도 낮은 수준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국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계약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 개별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고용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공단에서 장애인 취업 알선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기업체에서 그 장애인 구인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적합한 장애인을 알선하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기능 향상,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런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체 개별 어떤 수요에 맞춰서 직무 분석을 한다든지 또 환경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고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대기업체 고용률이 더 낮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그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업체 규모별로 이렇게 1000명 이상 또 30대 기업 집단 이상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장애인 고용을 사실 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최근에 상황이 많이 그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데에서도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 보훈 대상자들 보면 그 보훈 대상자들은 고용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도 이렇게 그 의무 고용률만 정하고 부담금만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 그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라는 그 특별 고용 명령 제도 이런 걸 그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장애인을 고용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들 공단에 이렇게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에 조금 더 그 과태료를 그 현실화하고 또 때로는 그 벌금 이렇게 그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캐나다 같은 데는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여러 가지 계약할 때 이럴 때 이제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아예 그 배제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제도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그 선진국 비하면 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고용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장애인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저 기업체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그런 그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게 조금 더 그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너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경남 지역의 그 지자체라든지 교육청 또 요 경남 지역 장애인 고용 현황들 그 뒤에 그 이렇게 해놨습니다. 끝으로 그 요 지역에서 보면 그 경남 교육청에도 보면 그 작년 올해 해서 장애인들 그 무기계약직으로 100명 이상 이렇게 그 채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중증인 지적장애인들이 한 60명 이상 그 채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청은 이미 저 2년 3년 전부터 주차단속 도우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증 고령 장애인들 이렇게 채용을 해오고 있고요. 또 요 반대 그 대기업체 그 소주 만드는 그 무학에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는 이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지적장애인 중심으로 한 30명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그 노력들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주류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10분을 지켜주셨네요. 감사드리고 우리 대부장님은 장애인 고용 이행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 고용률에 상당히 미흡하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런 현황하고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합 또는 우리가 메인스트리밍 이걸 생각하면은 최근 장애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 쪽에서 우리가 직업, 교육, 또 여가생활, 가정, 사회생활 이것을 장애 없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 쪽에서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편적 설계를 함으로 해서 취업할 때 장애인 아무런 문제 없이 취업할 수 있고 취업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사회 활동할 때도 아무런 지장 없이 보편적 설계에 의해서 활동을 정상인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요즘 장애인 쪽이 아니라 비장애인 쪽에서 상당히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가고 있다. 그런 점을 참고로 좀 덧붙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게 못 드렸는데요. 자유토론 시간이 20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박 사무관님 토론 듣고 한 20분 정도 우리 이렇게 경청하시고 어떤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시간에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사무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발체 그 감진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고 이제 또 두 분 토론 지적 토론 하신 분들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장애인 주류화라는 말은 결국 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다 같이 살자.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어떤 내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보다시피 장애인들은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두면 같이 이게 포함시켜도 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류화, 일반 아이들과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더라 해도 그냥 물리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공간적인 어떤 장벽을 없앤다든지 또 장애아가 그 일반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교사들이 또 세심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주류화도 장애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면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책이고 또 법이고 제도라고 이래 저는 생각을 이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이래 말씀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겁낼 필요 5개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 2개만 제가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56쪽에 보면 이제 산몸으로 보는 세상 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장애인 업무를 사실 한 5년 정도 업무를 봤습니다. 그 2002년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거리로 광장으로 온갖 그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럴까요?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좀 열기가 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기 어렵죠.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도 사실 광장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KBS에서 장애인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KBS 홀에 이제 TV라 그러면 전광판을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일반인들을 그 응원전을 하면서 장애인을 한 200명을 초청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당자로서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명 중에서 시각장애인, 지체, 뭐 청각, 뭐 해가지고 할당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어느 분들 옆에 앉았는가 하면 그 시각장애인들 옆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각장애인들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 전광판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장애인 업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농담하다 물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으면서 뭘 그래 응원을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요? 우리 몸으로 다 느낍니다. 몸으로 다 느낍니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래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 조그만 체육 행사지만은 응원전 행사지만은 그 당시에 그 KBS에서 이 장애인을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동참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때 업무를 하면서 이제 2002년도인데 그 장애인 200명을 모시고 금강산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 도의 어떤 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금강산을 갈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가 그 의식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체제생계비 위주로. 그래서 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들도 세상 구경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정부 예산도 좀 받고 또 우리 도 예산도 받고 이래가지고 한 200명을 그 당시에도 청각장애,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구경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제가 같이 가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이요. 예, 그런 거 제가 느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5번째 사례를 내가 할까 4번째 사례를 하는데 망설이다가 5번째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벽이라는 사례인데 그게 57쪽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배진기 부장께서 이제 고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례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 P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니셜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그 하고 싶었던 분야가 교사였습니다. 교사.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그 진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학 상담을. 이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이거 뭘 하지? 그러다가 이제 뭐 부득불 그때 어린 마음에 뭐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사문대를 포기를 하고 차라리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77년도 제가 졸업을 했는데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이래 시험을 쳤는데 좀 면접에서는 그 당시에 77년도에 두 번 시험이 있습니다. 지방직과 그 중부처 중앙직이죠. 두 분 다 제가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면접을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가보고 일하는데 한 10% 정도 면접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래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총무처 장관에게 정말 한 10장 정도의 밤새도록 그 장문을 편지를 썼습니다. 뭐 요즘처럼 요거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편지지를 한 두 묶음 정도 벌어가면서 정말 막 밤새도록 온 감정과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였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이 답장이 왔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글을 아마 보내면 정부처 장관도 나를 합격시키기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한 열흘 정도 있다 답이 왔는데 딱 한 줄 답이 왔어. 한 줄. 귀하는 면접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이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 당시에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야 이거 뭘 할까 이런 이제 마음이 이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참 부득불 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89년도에 공무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도 또 이제 역시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가 이 대기업 같은데 면접 필기시험을 한 10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재수 좋아서 그런지 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다 불합격했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을 35세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을 면접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 줄을 이렇게 면접을 본다고 이제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 대기하면서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있다.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면접이 다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유도 좀 생긴 거죠. 면접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 공무원이 걱정하지 마라 이번엔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니까 총무처에서 공무원이 내려왔다. 그때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이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체면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 보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마 정책적으로 아마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류화가 조금 반영된 거죠. 이제 고용 부분에서. 그래서 공무원이 내려오기로 장애인이 들어오면 특별한 게 없으면 합격을 다 시켜줘요. 그래 정말 그래 제가 그 89년도 합격을 해서 90년도 반영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당시 저는 너무 이 정부가 고맙더라고요. 합격시키는 게요. 고마운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또 친구들하고 하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네가 77년도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너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벽을 쳐서 막은 것이다. 그때 너는 고마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같죠? 예, 그 맞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배려도 하고 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앞에 이게 힐체 장애인들이 지금 보입니다. 힐체 장애인들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마 화장실을 지금 2시간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용할까 지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분들은 지금 아마 지금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주류화라는 그런 겁니다. 예,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애인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인지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 그러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100억이 든다고 하면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도 지금 지하 3층이니까 승강기가 없더라고요. 예, 승강기도 만들어주고 또 장애인 화장실도 또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한 칸만 있어도 층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장애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 된다. 성강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또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좀 중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처럼 주류 사회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서 뭐 전격적으로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기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 보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분 시간 지켜주시네요. 우리 박 사무관님은 장애 주류와 실태를 뭐 사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특히 이 장애인 생활 편익을 위한 어떤 장벽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토론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학 저희 과에도 교사가 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장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현재 교사로 대원 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박 사무관님은 70 몇 년도요? 77년? 77년도. 예. 그때는 사실 대학 입시할 때 면접에서 장애인들 많이 좀 제외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은 모든 곳에 다 지원할 수 있고 모든 데 다 갈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통합, 또 직장도 통합, 사회도 통합, 메인스트리밍 또는 인클루전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장애인 쪽에서 보면은 장애인이 이 통합대에 들어와서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하면은 좀 불편하고 뭐 내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뭐 좀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때까지. 그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장애인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연구 보고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학문 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장애인 통합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장시간 동안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토론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토론 시간 20분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간이 한 7, 8분 남았는데요. 그냥 이 질문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잘 아는 그 경기도에 일산 신도시에 가면은 한국경진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뭐 전문대학 과정까지 이렇게 대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특수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중증 학생들입니다. 좀 다소 경쟁인 학생들은 일반 학교 다 통합되어 가고 그런데 그 학교에 영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메인스트리밍이 아니고 그 장애 아이가 일반 학교에 통합돼 가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이 이 장애인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영 메인스트림. 왜 지원하느냐? 그 입학 때 되면 줄 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부 다 경제력도 있고 학력이 높은 사람 학부모들이에요. 그 자기 애를 장애 애들 다니는 그 유치원에 같이 교육받게 했더니만은 이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자기보다 좀 자기 도움을 필요한 애들한테 도움을 줄 줄도 알고 이 애 사고의 폭이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일반 유치원을 가는 게 아니고 특수학교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영메인스트리밍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 기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빨리 성취하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근데 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아프리카 기근이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다소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 우리 일반인들 다 함께 같이 가면은 조금은 빨리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격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